한동 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임기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완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수준 의원님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오늘도 전국이 뜨겁습니다. 검수완박, 한동훈 후보자, 안철수 위원장, 또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지방선거 하나씩 차례로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검수완박 발언 김호수 검찰총장 오늘 국회 이틀째 출근해서 문제가 있다면 나를 먼저 탄핵하라라고 발언을 했고 법안은 또 오늘 발의가 된다면서요? 민주당 법안이? 5월 4일 날 다음 달 5월 4일까지가 이제 임시국회 회기인데 네. 이번 달 안에 어쨌든 이제 검수완박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출근을 국회로 이제 어제도 보이는데 오늘도 또 이제 국회로 하는데 뭐 박광원 법사위원장한테 편지까지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검찰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겠죠. 근데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과 그 이제 검찰 개혁에 관련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됐는데 임기를 얼마 앞두고 이제 갑자기 검수완박이 추진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된다는 것은 큰 방향에서 좀 맞는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과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 지금 현재 검찰이 6대 범죄는 남아 있잖아요. 뭐 부패, 선거 뭐 이런 게 이렇게 있어요. 대형 참사 이런 거 있는데 이것마저 다 이제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럼 그때까지 그 기구가 아직은 설치가 안 됐거든요. 근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면에서 볼 때 방향은 크게 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이 검수완박이 꼭 같은 단어는 아니라 하더라도 방향은 맞는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해요. 조급하다 보니까 지금 뭐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이런 기구들의 지지도 받아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뭐 검사장이 이제 지명되면서 법무장관 지명되면서 맞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국이 아까 화면에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선전보다 더 심한 전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이 연장전인데다가 지방선거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양쪽이 완전히 검찰 요인 가지고 전국의 최대 갈등 요인이 되는 상황이라서 코로나19도 종식된다고 하는데 모든 거 다 해제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건강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치 통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없어요. 양쪽 정당이. 총체적으로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다수당이 임기 회기를 잘게 쪼개서 필리버스터 막고 그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또 바로 표결하게 돼 있다면서요? 그럼 막기는 어려운 것이. 이제 과거에 21대 국회에 이제 거의 180석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 사례가 많죠.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 반대가 있더라도 밀어붙이겠다는 노하우는 충분히 절차상 또 법률상 가능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5월 그 10일 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 부분을 입법을 통과를 시키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새롭게 대두된 게 정의당의 입장이 이제는 반대 입장으로 갈라서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나저나 정의당 자체가 민주당의 좀 우호적인 당론을 정하고 거기에 이제 전체 의석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정의당이 지금 공개적으로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이 하나 부담스러운 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 미주를 지금 방문하는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갔을 때 네. 지금 민주당의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지 않으면 사실은 상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박병석 의장의 평소의 그 이미지나 평소의 스타일로 봐서 이런 중차대한 이 쟁점이 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본인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이 사회권을 넘기고 갈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언론중재법 때 맞습니다. 예. 합의 처리하라고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안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병석 의장의 대표적인 민주당 내 의회주의자이고 합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좀 굉장히 골치 아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은 엊그제 당론으로 이미 정했고 네. 4월 말까지는 입법을 통과시킨다는 강행 입장이어서 이 부분의 강대강의 충돌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3일부터 이제 미국, 캐나다를 네. 방문한다는데 딱 그때거든요, 시기가. 네, 그렇죠. 사회권을 안 넘기고 갈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되겠나요? 뭐 현재로서는 뭐 의장이 안 넘겨갈 수가 있겠죠. 그 의지가 확고하다면은. 근데 지금 박병석 의장은 제가 봐도 네. 이제 6월이면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거고 자신의 정치 인생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이 가장 그리고 첨예한 법안에서 그 사회권을 넘기고 자기가 없는 사이에 이런 법안이 통과되게끔 할 것이냐.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합의가 아니게 통과된 게 거의 없어요. 박병석 의장 때. 어쨌든 지금 언론중재법 말씀하셨습니다만 합의 없이 이런 쟁점 법안을 지금 쟁점 법안보다 더 큰 법안이거든요. 현재 모든 갈등의 블랙홀이 되고 많은 상황인데 정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이른바 뭐 이제 언론이 말하는 살라미 전술로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회기 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회의장이 상정을 안 하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아무리 법사위가 통과되고 한다 하더라도 안건조정위에서 뭐 사보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좀 그래서 이 부분은 검수완박에 대해서 양당이 좀 타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통과돼 가지고도 부작용이 분명히 많이 따를 것이고 네. 이게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원래 검찰개혁이 민주당의 당론이고 방향이었다 하더라도요. 현재 가장 큰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지방선거 때를 앞두고 지지자들 결집을 의식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정치공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과도하다. 게다가 여론이 좋지가 않고 이런데 이걸 왜 이렇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여론을 따르고 그래서 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좀 톤을 좀 다운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지금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 만나러 국회를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한 군데에서 나왔더군요. 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두 분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52.1%,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38.2%,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4월 13일 어제 그저께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 수사권 완전박, 검수완박을 왜 추진하는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관련된 일부 정치인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43.9, 검찰개혁 추진 또 완수를 위해서다라는 응답이 37.7%, 차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가 11.4%. 그러니까 앞에 답변하고 그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국회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민의를 반영해서 민의 반영이 불충분하다라는 답변이 63.6%, 민의가 충분히 반영됐다.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30.7%로 나왔고, 그다음에 여야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가 60.3%이더군요. 그리고 여야 충돌 감수하더라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가 35.9%, 이렇게 응답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좀 그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론이 안 좋으면요 추진해도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라는 건 아무튼 여론을 거슬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모든 맥락에서 하나의 그 형성된 경향성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검수완박에 대해서 뭔가 좀 조급하다, 무리다 그런 게 지금 반영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기관에서 나온 건데 아마 다른 데서 하더라도 아마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검수완박이라는 게
지금 작년에 그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되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좀 서두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검수완박이. 그리고 검수완박이라는 말 자체가 윤석열 총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제 부패완박이다 이런 말하면서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쭉 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 요인이라는 게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올 때까지 하나의 커다란 줄기를 형성해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법무부와 검찰의 대결 구도였고 그때는. 근데 지금 검찰과 또 달라진 검찰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현재 집권 여당인데 임기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갈등 요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여론을 좀 참작해서라도 조금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 사실 또 하나의 변수가 한동훈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검수완박해야 된다라는 또 여론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이 한동훈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양쪽에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고 먼저 김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공직자 인사는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부처는 법무부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완성입니다. 차기 정부의 일말의 기다를 걸었던 국민에 대한 선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야반 도주, 선제 타격 이런 워딩들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말하는 야반 도주라는 표현까지 이제 사실은 좀 과도하게 나온 건데요. 이게 이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서두르고 그다음에 여론의 추이에도 좀 반해서 역행을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속도를 너무 지금 몰아붙이기 때문에 아까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것처럼 신중하게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자는 게 입장인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윤석열 정부 등장 이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하겠다는 것은 방탄 입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검찰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하기 이전에 일단 자기들을 막을 수 있는 방탄의 성격을 가지는 검수완박을 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야반도주는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방탄 입법을 해도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말한 야반도주는 떠올리는 게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임기가 끝날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민주당의 무리한 속도전에 대한 비판에서 좀 관역이 벗어나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자칫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타겟이 조금 잘못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국민 여론상 문재인 대통령이 야반 도주하는 것으로 비치거나 문재인 대통령 혐의가 있어서 수사해야 되는 거다. 이게 드러난 건 아직 없거든요.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단에 좀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지금 검수완박은 지난 2021년 작년이죠. 작년 초에 이미 1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법안 제출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민주당 스스로 그걸 거두어들이고 철회를 한 사안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또다시 꺼내들어서 1년 만에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어서 과연 그러면 2021년 초반기의 상황과 2022년 지금 상황이 뭐가 다른 건지 그때는 검수완박이 좀 무리수 같으니까 처리했다가 지금 왜 밀어붙이는 건지 달라진 점은 딱 하나밖에 없죠. 문재인 정권 인기가 끝나간다는 것밖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들 그 의도를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은 그 야반도주 발언하고요. 이제 발언이 거침이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는 뭐 소통령이다, 실질적인 이인자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제 검수완박 자체가 좀 무리였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의원들에게 명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수완박을 이제 걷어들이고 싶어도 걷어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하나의 프레임이 생긴 거죠. 네. 그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인가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좀 비교적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젠 자신도 더 이상 이제 검수완박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내정하니까 이제 그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내정된 게 글쎄 윤석열 당선인이 애초부터 이 검수완박과 무관하게 내심 생각했다는 그런 뭐 보도들도 있던데요. 어쨌든 그게 내심이 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검수완박에 맞불리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범죄수사청이 됐건 무엇이 됐건 법무부 산하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도 폐지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사, 법무부 인사 같은 것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더 많은 권한이 생길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말씀드린 소통력 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저는 그건 과한 얘기라고 보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검수완박 봐라 이거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되면은 한동훈이라는 잘 쓰는 칼을 가지고 뭔가 자신들의 수사를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권력에 관련된 수사가 많이 미진했던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반도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한동훈 내정자도 어차피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로 자꾸 끌어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지방선거 앞두고 말이죠. 네. 그 갈등이 최고조로 간다는 얘기는 양측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역시 중도층은 이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양쪽 정당을 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이런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이 내정이 돼서 양쪽의 갈등이 분명히 고조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을 좀 피해서 원론적 얘기를 하면 나을 텐데 야반도주나 이런 말 하면 민주당은 더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럼 검수완박의 명분이 또 살아날 수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그래서 톤다운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대처 여론이 안 좋으니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고 또 한동훈 내정자도 그런 의도로 내가 들어서는 건 아니다라고 좀 더 표현을 완화하고 단어 자체를 좀 절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뭔가 톤다운되고 협치통합도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협치통합은 전혀 거리가 멀어졌어요. 완전히 대선 연장 전 지방선거 전초화되면서 갈등은 더 최고조로 치닫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조금씩 절제를 좀 해라. 자제를 해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정치의 본령 중에 하나가 국민들 편안하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들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안철수 위원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발언,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하고요. 또 여당 쪽의 발언이 나왔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임기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완수할 생각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자리 다툼으로 갈라선 쇼윈도 부부의 염치 없는 쇼에 불과합니다. 한번 금이 간 그릇은 반드시 깨집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공정이 무너진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자녀들의 아빠 찬스 경북대 의대 편입학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편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저출생과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우정이라는 인사 검증은 통과했을지라도 장관으로서는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입니다. 네, 저희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들도 잠시 뒤에 짚어보겠고요. 먼저 어제 장제원 비서실장의 말씀으로는 웃음이 가득한 자리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안 위원장 말 들었을 때는 약간 다소간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봉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어제 하루 동안 스케줄을 이제 취소하고 일단 인수위원장으로서 활동을 거부한 건 분명한 일이었고 그것은 그 전날부터 있었던 좀 이상한 난기류 속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일정 정도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이제 우회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어제 밤에 강남에서의 만찬 회동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국정 운영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끝까지 도움을 받고 네. 임기 5년 동안 같이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봉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제원 비서실장이 어제 밝힌 건 뭐 웃음꽃이 피면서 아주 화기애애했다는 이야기로 이제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만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출근하면서 한 이야기는
일시 훼손하는 듯한 일이 있었지만 네. 있었다고 말을 이제 전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임기 5년 동안 끝까지 같이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나 안철수 위원장이나 같이 한 배를 탄 몸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뛰어내리는 건 둘 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정치적 리스크가 큽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을 버리고 간다고 한다면 지금 0.73% 정도의 24만 표의 초박빙으로 겨우 승리한 싸움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중도로 상징되는 안철수 위원장과의 동거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위원장도 어제 하루 파업을 했습니다만 다시 봉합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또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그 고민과 고려 속에서 어젯밤에 극적인 또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저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중도를 포용하고 이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보다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사람 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최 교수님 어떤 시각에서 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고 워낙 지지율이 박빙이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공동정부 아직 실현도 안 됐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륙도 하기 전에 깨지면 난파가 돼버리면은 뭐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이고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철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나름대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 위원장이 다시 봉합이 됐다고 보는데 제가 DJP 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만 97년도 DJP가 성사돼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2001년도 8월에 그 DJP가 공식으로 파기가 됐어요. 그 중간에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한번 파기됐다가 다시 공조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 그때 국민회의가 자민연의 의원 이른바 의원 꺼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섭단체 만들어주려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이제 파기되면서 다시 다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임동원 통일부 장관 그 이제 해임 건의안을 자민연이 찬성하면서 그때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거였거든요. 그때 파기가 됐는데 이게 그렇게 순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때 자민련 같은 경우는 내각에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랬었죠.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경제 분야를 많이 들어갔죠. 맡겼죠. 그리고 근데 지금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자꾸만 윤석열 위원장이 그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물론 이제 정부 요직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있으니까 거기 배려하게 된다면 몰라도 그런 자리 몇 개 가지고 공동정부를 유지해 나가는 게 참 힘들어요. 사실 여러 가지 케미도 맞고 뭔가 통하고 이래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자리 정부기관에 몇 개 주고 이런다고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DJP 파기에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양쪽이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 갈등은 내재하고 있다. 네. 그래서 봉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네. 봉합이라는 게 이제 꿰매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이 어제 윤석열 당선인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안 위원장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데 안 위원장의 생각은 또 다른 것 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안철수 위원장도 국민의당 때 같이 해보고 예. 또 윤석열 당선인도 제가 캠프나 선대위에서 같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두 분의 이 성격이나 스타일이 조금 결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이제 호방하면서 스스럼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고 안철수 위원장은 이게 좀 굉장히 점잖아서 그러신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를 잘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윤석열 당선인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추천을 받았고 인선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별 반대가 없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젠가 오전에 한번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설명을 드렸다는 것인데 안철수 위원장은 사실은 제가 아는 안철수 위원장은 말이 없었으면 그게 불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암묵적 동의로 아마 이해하는 좀 약간의 결이 다른 온도 차이의 어떤 그 스타일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갈수록 이번이 처음에 이제 만약에 갈등이 다시 봉합된 거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단순히 뭐 자리 나눠 먹기라든지 뭐 그 인선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식의 이미지를 비추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아슬아슬하게 대선에 승리한 정부고 5년 동안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성사를 시키고 또 안철수 대표와 같이 가는 동반자로서 입장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지금 국민통합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탈진보 탈민주당 했던 분들까지 다 껴안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에 머무르지 말고 중도도 끌어안고 탈진보까지 껴안을 수 있는 보다 넓은 포용력 있는 국정 운영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과정이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공동정부의 모델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사실 선례가 그 과거 이제 국민회의하고 자민련 때는 강요를 나누는 방식이었는데 다른 전례가 없기 때문에 궁금한데 이건 다음에 나오셨을 때 제가 여쭤보겠고요. 오늘 또 다뤄야 될 중요한 현안들이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까 여당 회의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정호영 후보자 지금 나와 있는 강요 후보자 중에는 제일 그 논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 교수님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온 게 딸, 아들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딸이 편입할 때는 경북대 병원의 부원장이었고 아들이 편입할 때는 원장이었다는 건데 특히 아들은 이제 공대를 다녔었어요. 공대를 다니던 아들이 편입을 했는데 또 이제 전자공학회 논문에 공동저자로 들어갔고 학사 출신인데 딴 분은 다 석박사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딸도 이제 그 스펙을 같이 쌓았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경북대의 원장, 부원장을 할 때 이 자체 가지고는 아직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좀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체도 자체입니다만 그동안 청문회에 쭉 여러 가지 이제 경향을 보면요. 어느 문제가 제기가 되잖아요. 쟁점이 되거나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그게 언론에 좀 나와요. 언론 검증이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사그라들거나 다른 이슈에 의해서 감춰지면은 그냥 통과되고 무사히 뭐 물론 청문회 때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대체로 무난히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다른 새로운 사실이 또 나오고 기존에 나왔던 사실에 대한 그런 입증 자료가 또 나오면서 이슈가 커지면 그 청문회에서 더 문제가 되고 하나의 이제 그 야당에서 타겟을 설정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굉장히 그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은 단정을 못 하겠는데 제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였는데 이 정용호 이 내정자, 지명자의 이 부분은 조금 국민의힘이 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커지면 이게 조국 전 장관과 자꾸만 대접해야 돼서 그래요. 그 스펙 문제 그리고 또 20대, 30대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공정 문제 이런 것과 결부돼 있잖아요. 아주 비슷한 그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아직 자세한 것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스펙 쌓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아빠 찬스라고 이제 언론은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 이른바 경북대병원에 고위직으로 있었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뭔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봉사활동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조금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국민의힘. 이걸 너무 과도하게 여론의 향배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여론의 향배가 만약 부정적으로 하면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조국 사태를 다 경험을 했고 실제로 조국 사태가 지금 5년 만에 정권 교체라고 하는 기폭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진보 진영의 이제 민낯과 이중성을 보여준 것이어서 만약에 그런 조국 사태가 민주당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었다고 평가를 하면 지금 이 정호영 후보자의 이 제기되는 의혹들이 조국 사태와 마치 다시 본 듯한 기시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면 제가 볼 때 이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거의 판박이 비슷하게 지금 일단은 큰 틀에서는 보여져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후보자의 정확한 해명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또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우선은 제가 볼 때 조국 사태 때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잣대와 기준은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와 문제 제기와 파헤치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후보자의 가장 명명백백한 진실된 해명과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되고 마지막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투명하게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자세한 내용은 아직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교수입니다만 제 자녀가 경남대로 편입하러 한다면 되도록이면 경남대에 오더라도 제가 있는 정치외교학과는 오지 않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척 사유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굳이 정치외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가능하면 경남대가 아닌 다른 대학으로 가는 게 일단은 편하죠. 그래서 또 큰일을 또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필 아버지가 재직하고 있는 경북대 그것도 의대 편입을 하는 것이 일단 모든 의혹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언론들이 가장 먼저 날카롭게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특성 중에 하나가 40년 직이라는 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당선인 또는 그 앞으로 이제 구성될 새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것도 참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용호 지명자가 자녀에게 나타났던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커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이 40년 직이라는 이유라든지
첫 인사에서 낙마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과도하게 보호할 때 이건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정용호 이분에게 이게 뭐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더 불거진다는 전제로 할 때 그런 건 뭐 절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공정상식에 맞지 않죠. 이런 부분 정말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똑같은 잣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때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명분이 있는 것이고 아 그래서 역시 윤석열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물론 가정입니다만 지나치게 감싼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건 완전히 이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라서 그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야말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전에 그 경북대 총장이 해명한 그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했었던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뭐 기회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안 주는 게 맞느냐, 그거 맞는 것이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것도 홈페이지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그 해명들을 이제 이쪽에서는 제기하고 있거든요. 후보자 쪽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실체가 밝혀져야 되고 그 과정에 이제 불법이나 편법이나 아니면 그 특혜가 있었는지는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맞는 말씀이시죠. 아버지가 의대 교수라고 그래서 의대에 편입하는 게 무슨 죄가 되느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조국 사태의 대자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혹시나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지금 의심을 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심 단계에서 명확한 해명과 자료들이 제출이 돼야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조국 사태도 첫 시작은 그 언론의 아주 송곳 같은 검증과 의혹 취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아마 추가적인 취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늘상적으로 있었던 부모가 다니는 학교와 부모가 재직하고 있는 어떤 그 의대에 자녀들이 똑같은 정당한 방식으로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서 편입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에 불법이나 비리나 특혜가 있었는지는 파헤쳐서 아마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검증할 때 이 부분은 안 봤을까요? 글쎄 이런 부분은 금방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아버지가 거기 다닌다고 해서 왜 자녀들이 거기 왜 편입을 못하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 건데 글쎄요. 이걸 좀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뭐 어렵게 이거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일단은 뭐 그 내부의 구조 자체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우선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국민들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고 그때 워낙 칼라 같은 검증 잣대를 댔고 그리고 최근에 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다 취소가 됐잖아요. 대조도 취소가 되고 대학원도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과 더 결부될 수 있어서 이건 굉장히 예민하고 아주 정말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건 정말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잘못 다뤘다가는 다시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정말 소환될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밝혀질 테니까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심이 계속 작용한 것 아니냐. 경기도 그랬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에서 컷오프 김진태 전 의원이 그쪽에서는 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컷오프가 돼버리니까 너무 많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윤심이. 그 부분 맞는 겁니까? 저는 이제 윤심이라는 것이 실제로 국민의힘의 공당에서 공관위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압력을 넣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87년 민주화된 이후에 진행시켜왔던 한국 정치의 발전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성과 중에 하나가 당정 분리거든요. 당의 당권과 대표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다 하도 대통령이 그 예전 같으면 총재직을 수행해서 다 장악했습니다만 그걸 분리시켜놨지 않습니까? 당권과 대권을 분리시켜낸 것이어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의 공관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윤심이라는 것이 당원들 사이에서 그 무의식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충분히 수용되거나 작동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출범을 할 텐데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서. 그렇다면 경기지사, 강원지사, 충남지사 전체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을 회수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공관위에 윤심이 발동해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전화해서 그 누구 좀 잘 봐줘 절대 그렇게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뭐 그 다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윤핵관들도 계시고 공관위는 뭐 정진석 지금 부의장이 지금 공관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진석 부의장께서 뭐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지만 그거하고 이번에 강원지사 컷오프에서 김진태 전 의원을
배제한 것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진태 전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5.18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에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하셨던 분이고 또 막말 논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 국민의힘의 지방선거의 전국 판세에서 컷오프 시켜서 좀 더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인물로 가는 것이라는 큰 선거 전략상 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제 경기도의 김은혜 의원이 이제 당선인 대변인이었고 또 강원도의 황상무 이번에 언론전략기획단장인가요? 뭐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 당선인에. TV 토론 코치를 했었다고 그래서 합니다. 그 TV 토론에 이제 도와줬는데 근데 지금 경기도는 유승민 전 의원만 나와서는 당내 경선이 거의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사실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민주당과. 그런 의미에서 김은혜 의원이 투입된 거는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뭔가 당내 경선이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유승민 의원은 전 의원은 경기도하고 연고가 없거든요. 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분당 갑이 지역구고 근데 공교롭게 또 당선인 대변인이고 황상무 전 단장 같은 경우는 전 김진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도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은 면이 분명히 있어요. 막말을 하면 떠오르는 게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건데 윤심이라는 게 저도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게 노골적으로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나 이게 권력의 생리라는 게 있잖아요.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정권의 대통령이 될 뿐인데 당에서 그렇게 하나의 구조적으로 프레임화되면서 이게 실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인이 같이 작동되면은 이게 결국 이제 언론이 볼 땐 윤심이 결과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발동된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은 가능한데 뭐 전화하거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 하시오 이렇게는 절대로 안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윤심이라는 건 권력의 생리상 당에서 알아서 그렇게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게다가 이런 나름의 요인이 있거든요.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고 김진태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막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같이 결부되면서 윤심 논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민주당은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 후보가 이번에 재보궐선거 6월 1일 날 같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지방선거 선대위에 들어가거나 약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번에 나오려나 보다라는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계속 이제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조금 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빨리 너무 조급하게 호흡을 가파르게 갖고 하면 별로 정치적으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 보면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좀 아쉽더라도 그런 게 필요한데 아무튼 지금 이재명 고문은 제가 느끼기에는 보궐선거나 어디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그리고 당에서도 자꾸 등판론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이재명 전 후보가 나와서 이제 지원 유세를 하거나 출마하면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거예요.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만 워낙 이 역대 최근소 표차로 졌기 때문에 그럴 명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아무튼 간에 결론적으로 정치 현실이니까 이재명 고문이 전 나와서 그리고 본인이 또 출마하고 정치에 등판해야지 이른바 대장동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막도 될 수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결부된다면 저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안 나오는 게 이재명 고문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제 바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보궐선거에 전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당을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결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대권 후보로 나왔다가 패배하게 되면 좀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통상적인 정치 문화였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계속 빠지게 되고 이상하게 됐는데 저는 그게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릴지 아니면 바로 보궐선거나 당권으로 도전할지를 결정하겠지만 저는 그 이면에서 지금 송영길 대표 차출론부터 해서 또 김민석 의원이나 뭐 그 다른 또 586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을 보면 그다음 이재명 후보가 나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이재명 후보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 근저에는 민주당 내부가 아직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의 지방선거의 어떤 장악 주도권 이후에 당권에서의 주도권
그 당권의 주도권 결국은 내후년에 결국은 총선 공천 주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 자기들 간의 어떤 세력 간의 이해관계와 다툼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어서 네. 저희들 국민의힘이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탄핵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그 먹을 게 있다고 그 안에서 또 싸우고 아웅다웅하다가 계속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뭐 민주당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런 국민의힘과 과거에 자유한국당이죠. 미래통합당 거쳐서 국민의힘이 와 있습니다만 그런 그 보수의 탄핵 이후에 그런 괴로웠던 역정을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서 친명계 친낙계 싸우지 말고 제발 물러갈 사람 물러나고 새롭게 변화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진단했습니다. 최창열 교수님, 김근식 교수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사적 모임 민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행사나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주간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될 예정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격 회동하며 공동정부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일이 있었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야반도주나 다름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틀째 국회를 찾아 자신을 탄핵하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다음 주 평검사 회의를 예고하면서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최대 명절로 꼽는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은 오늘, 북한은 오늘 밤 김일성 광장에서 대공연과 불꽃놀이를 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서울 영등포구 상가 화재가 30대 남성의 방화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상가에 불을 질러 사상자를 낸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수개월이나 그 이상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전현 청와대가 지난번 갈등을 빚었던 것이 중앙선관위원 후보, 감사위원 후보 누가 제청할 것이냐 이 문제였습니다. 양측이 잘 협의가 되면서 오늘 중앙선관위원 청와대가 새로 지명했습니다. 네, 김 후보자의 지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협의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로 김필곤 법무법인 오늘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3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2018년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선거법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 선거관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해 감사원장은 신임 감사위원회 이미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이남구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각각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미연 제청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7년부터 13년 동안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했고 2009년 여성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남구 감사위원 제청자는 성균관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공직생활 시작해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감사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회 이남구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임명 제청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윤 당선인의 긴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에 대해서도 유능한 분을 인선했다는 현 정부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인원과 사적 모임의 인원,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 10명, 영업시간은 자정까지였던 현행 거리두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완전히 해제됩니다. 행사와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다수의 방역 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서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에 2주 뒤에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결핵이나 홍역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 시 격리 의무가 없어지고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지키면서 일반 의료 체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추후에 조정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 동구의 요양원입니다. 네,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입소자와 가족들의 접촉은 여전히 금지되는 거죠?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에 대한 대면 면회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 요양원에 와서 내부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요. 입소자인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간식을 건네기 위해 찾아온 가족들도 많이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전에는 대면 면회가 잠시 허용되기도 했지만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방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쉽게도 이번 중대본이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도 요양병원과 시설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면회와 외출, 외박 허용 등의 조치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시설 사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단 감염 발생 시 기동 전담반을 투입해 검사와 처방, 치료가 하루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진들도 해를 거듭해가며 경무에 시달리면서 집단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내비쳤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이 대폭 완화된 만큼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도 머지않아 방역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양원 측도 가족들로부터 대면 면회 재개 시점에 대한 문의가 많은 만큼 면회실 시설 등 점검에 나섰습니다. 바로 다음 달이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인 만큼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여 요양시설에 있는 가족과 입소자들이 반갑게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광주 동구 요양원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오늘 북한이 최대 명절로 꼽는 이른바 태양절, 김일성 생일 110주년. 북한은 오늘 밤에 김일성 광장에서 대공연과 불꽃놀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태양절 경축 청년 학생들의 야회와 경축 공연이 진행된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대동강변에서 불꽃놀이 발사가 진행되고 평양뿐 아니라 각 도에서도 야회, 밤모임이 진행되고 저녁 8시부터는 불꽃놀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태양절을 맞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거듭 경고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과거에 휴일이나 기념일을 도발에 이용해 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럴 가능성을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코노믹 클럽 대담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핵탄두를 실어 북한이 원하는 미 본토의 목표물을 실제 타격할지는 의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오는 1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한미 간의 대북 공조 방안을 조율합니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18일 오후에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주장대로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동남부에서 전선을 집중하려는 러시아군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를 이끄는 모스크바함. 다양한 크루즈 미사일과 대공 미사일을 갖춰 역내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순양함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각 13일 지대함 미사일로 모스크바함을 공격해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В Черноморской оперативной зоне протикорабельными ракетами «Нептун» уражений крейсер «Москва», флагман Чорноморського флоту Росії, отримав суттєве пошкодження. Виникла пожежа. 이에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함에서 탄약이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승무원들은 다른 배로 대피했다며 항구를 예인하던 중 악천후 속에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ne story is that it was just incompetence, and the other was that they came under attack, and neither is a particularly good outcome for them. 특히 모스크바함이 기함이란 상징성이 있는 데다 해상 작전이나 내륙 부대에 대한 직접 지원 능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군의 함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항복했다는 러시아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해병 여단이 현지 아조우 연대와 합류해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다음 달 9일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에 맞춰 마리우폴에서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함락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위협을 느낀 스웨덴과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하자 러시아가 발트해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다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도 핀란드가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 때 가입을 신청하고 스웨덴도 뒤를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확장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뜻하지 않게 북유럽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추진으로 불똥이 튀자 다급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나서 핵무기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적대국이 늘어나는 만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방어 수단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상군과 방공망, 해군력을 강화하고 발트해에 핵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크렘린궁도 군사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Есть действующее поруч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у обороны представить предложение по усилению западного нашего фланга. 스웨덴과 핀란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그동안 군사적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여론도 나토 가입을 원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We will have the discussions within the Finnish parliament upcoming weeks, but I think our process will be quite fast. It will happen in weeks, as I mentioned. 일각에선 핀란드가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 때 가입을 신청하고 스웨덴도 뒤를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토 확장 저지를 막기 위해 감행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오히려 중립국의 나토 가입을 촉진하는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한국은행이 총재가 공석인 상황에서도 기준금리를 어제 또 한 번 올렸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 이번이 4번째 인상입니다. 고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인데 자칫 물가는 잡지 못한 채 대출받은 사람들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조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물가가 정말 심상치 않구나라고 생각한 거군요. 그렇죠.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통화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이 많으면 물가는 오르게 되고요. 시중에 자금이 줄어들면은 물가는 그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지금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는 시중에 자금을 줄여야겠죠. 그 대표적인 방법은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4%대에 올라선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수입 물가 지수를 봐도 1년 만에 35%가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면은 거기에 따라서 생산자 물가도 오를 테고요. 또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까지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고물가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어제 한국은행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당분간 4%대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대외 변수를 제외한 물가를 근원 물가 라고 하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3%대 높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기조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다 이렇게 분석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거고요. 어떻습니까? 물가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물가는 기본적으로 통화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통화만으로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죠. 국제 원유 같은 것들은 다 수입해서 사용하니까 의존도가 높아서 이런 것들은 관리하기가 힘들고요. 또 국내 산지가 많다 보니까 경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나 병충해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 통화 정책만으로 물가를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고물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역시 국제유가 같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두바이유 가격이나 3대 원유, 국제 원유 가격들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100가 넘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지금 국제 유가를 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과연 이번 기준금리 인상 조치가 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물가 관리의 주무기관으로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만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다소 좀 의문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계 예. 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또 자영업자들도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어려우니까 또 예. 대출을 받았고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런 정책을 했었잖아요. 그때 가계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계대출이 더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2017년 1분기 말에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전체 가계빚을 말하거든요. 예. 이게 1,359조 원이었는데 네. 지난해 말에 1,862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7%가 넘게 늘어났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금리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많이 보도에 접해 보셨을 텐데 주택담보대출의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상단이 지금 6%를 넘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높은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오늘도 시중은행들에서 조금씩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예적금 금리를 한 0.4%포인트 이렇게 올린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금리가 더 오르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대출 규모를 지금 고려할 때 한국은행에서는 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올릴 때 한 이자 부담이 3조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자 부담이 지난해 8월 이후에 기준금리를 4차례 올려서 1%포인트 올렸으니까요. 이자 부담이 지금 10조 원 넘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물가는 잡지 못하고 이 다중채무자나 취약계층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의 이자 부담만 늘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앵커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가계대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랑 소상공인들의 그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출로 운영자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의 이자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금융 이런 대출 같은 것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실화되는 금융 자산들이 늘어나면은 은행도 타격을 입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게 전체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게 사실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 위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이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시장도 바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주식시장 그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어제는 사실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코스피가 0.01% 올랐는데 오늘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준금리 통화적인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중에 자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자산 시장에는 당연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이 결국에는 저금리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놓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분명히 악재는 악재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기준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것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먼저 돼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 영향은 적을 수 있어도 하지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리겠다는 뜻도 밝혀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자산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동산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작용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은 다쳤습니다. 경찰은 일대를 돌아다니며 식당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을 집어삼킬 듯 하늘로 치솟습니다.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새벽 3시 반쯤. 네, 이곳 식당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새까맣게 타버렸는데요. 이 불은 이곳 계단을 타고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3층에 살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7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1층 식당에서 부탄가스가 터지는 것 같은 폭발음과 함께 불이 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폭발음이 막 들리더라고. 불꽃 튀고 폭발음이 울리니까 내가 빨리 피했지. 화재 몇 시간 전엔 2km 가까이 떨어진 또 다른 식당에서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카운터부터 시작해서 5군데에다가 불을 넣은 거죠. 종이 있잖아요, 여러 장을 이렇게 뭉쳐놨어요. 이렇게 거기다 불을 지었어요. 경찰은 식당 두 곳 CCTV를 분석해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특별한 원한 관계가 있어 불을 낸 건 아닌 거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누군가가 개의 입과 발을 꽁꽁 묶어서 유기견 보호센터 앞에다가 버려놓은 동물 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다행히 개는 구조돼서 지금 상태는 괜찮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취재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고재형 기자 나오십시오. 네, 제주 취재본부입니다. 네, 테이프와 끈으로 묶여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에서 개의 입과 발을 묶어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제 아침 유기견 보호소에 자원봉사를 왔던 봉사자 2명이 발견해 묶여있던 개를 구조했습니다. 당시 개는 입이 노끈과 테이프로 묶여 물도 마시지 못하고 짖지도 못한 상태였고요. 앞발도 등 뒤로 꺾여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조자가 다가갔다고 하는데요. 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학대당한 개는 자원봉사자를 보고는 상당히 두려웠는지 꽃밭으로 숨었습니다. 앞발이 묶여 있는 상태여서 턱과 뒷발을 이용해 몸을 끌어 숨었는데요.
구조자가 개를 찾아 끈을 풀어주려고 해도 너무 세게 묶여 있어서 힘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구조자는 개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묶었는지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네. 다행히 개는 구조 직후 동물병원에 옮겨져 진료 결과 묶였던 앞발과 어깨를 비롯해 건강 상태는 괜찮다고 합니다. 네. 이 학대당한 이 개가 유기견 보호소에 있었던 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근처를 돌아다니는 유기견인 줄 알았었는데요. 병원에서 삽입된 칩으로 보호소 개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2살 된 암컷이고 이름은 주홍이입니다. 버려진 뒤 그동안 유기견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호소 밖으로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밖에서 학대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원봉사자가 떠난 지난 12일 오후부터 구조된 그제 아침 사이에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유기견 보호소는 현재 버려진 개 170마리가량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될 텐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지역 5개 동물보호단체 연합체죠. 유기동물 없는 제주 네트워크는 어제 제주 서부경찰서에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학대 내용이 불법 개 도살장에서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관련 단체는 이번 사건의 범인이 엄한 처벌을 받도록 온라인에서 탄원서 서명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주홍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입양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매년 10,000마리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학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버려진 반려동물을 일단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학대 행위를 가볍게 여긴다고 합니다. 최근 결국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생각 전환을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없는 제주 네트워크는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과 생명 존중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선 동물 학대를 없애기 위해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지난 5일 저녁에 전남 완도 노화도 노래방에서 50대 남성이 다른 남성 2명에게 소화기 등으로 폭행을 당해서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YTN에 제보된 CCTV 영상입니다. 50대 남성 A씨가 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다른 남성 B씨가 3번 휘두른 소화기에 맞아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폭행을 말리는 척하던 또 다른 남성 C씨는 발로 여러 차례 A씨를 폭행했습니다. 홍익대 세종 캠퍼스에서 졸업생 1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홍익대는 지난 4일 업무 처리 과정에서 2월에 세종 캠퍼스를 졸업한 107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학번과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7개 항목이 입력된 파일이 특정 학과 졸업생 100여 명의 메일 주소로 발송됐다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일주일 뒤인 지난 11일에 이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경심리검사라는 뇌인지검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한 바이오 기업이 지금까지 1시간 넘게 걸리던 이 검사의 판독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직장인 A씨.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뇌인지 기능을 종합평가하는 신경심리검사를 받았습니다. 신경심리검사는 뇌 질환의 진단과 치료, 재활 등에 필수적이지만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에다 판독 인원도 부족해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400여만 명 가운데 90%는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임상심리사들은 그 수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요에 따른 공급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심리검사를 적게 받지 못하면 뇌질환의 조기 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법이나 재활계획 수립도 힘듭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경심리검사 판독 시간을 기존의 6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자동화 판독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신경심리검사 관련 연구 데이터 40만 건을 빅데이터로 활용했습니다. 인터넷에 신경심리검사 채점 결과만 입력하면 즉시 판독 보고서 초안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이후 검사자가 필요한 부분만 확인 수정해 최종 판독 보고서를 완성합니다. 회사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판독의 속도를 높이고 임상시험자들의 숙련도에 따라 판독 편차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Read Smart for You와 같은 표준화된 자동 판독 리포트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씀으로써 이제 판독의 속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판독의 수준이나 판독하는 양식의 표준화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환자의 검사 예약 기간을 단축하고 의료진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경심리검사 자동 판독 서비스는 임상시험을 거쳐 이르면 2년 이내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YTN 라디오의 특집 다큐멘터리 서간도의 별들 3,500의 이은지 PD가 한국 PD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4회 한국 PD 대상에서 라디오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PD연합회는 우리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한 YTN 라디오의 특집 다큐 서간도의 별들 3,500에 대해서 오랜 기간 공을 들인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쏟아내며 장중 2,7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밤사이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한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미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줄곧 파란색 화살표를 보이면서 9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로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또 옵션 만기를 맞아 대형주 변동성이 컸던 점도 하락 요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원달러 환율 다시 1,23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재부각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2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입니다. 또 한 번 올랐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오늘은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해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파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해서 기분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고요. 볼에 닿는 공기도 한결 부드럽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경기 동부와 영서를 중심으로 요란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나오실 때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근길 무렵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충북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맑은 날씨 속에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고 나들이 하기도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